요즘 주유소 가기 무섭다는 말 정말 공감되시죠? 5만 원을 넣어도 예전만큼 차오르지 않는 기름 게이지에 장바구니에 과일 몇 개 담았을 뿐인데 훌쩍 넘어버리는 계산서에 한숨만 나오고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왜 나가는 돈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혹시 내가 너무 헤프게 쓰는 건 아닐까 자책하고 계셨나요?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들고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거대한 배후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물가 폭등의 시작점, 바로 그 기름값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더 놀라운 사실이 남아있어요. 놓치기 싫다면 구독, 좋아요 지금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물가 상승의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값 오르면 당분간 차는 두고 다녀야겠다,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실은 기름값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세상 모든 물가를 동시에 올리는 만물 인상의 스위치라는 점입니다. 석유는 흔히 산업의 쌀이자 경제의 핏줄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하듯 현대 경제는 석유라는 피가 돌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거든요. 지금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케이스, 책상 위 볼펜, 입고 계신 옷의 합성 섬유, 심지어 아스팔트 도로까지, 이 모든 것이 석유에서 태어납니다. 자동차 연료는 석유의 수많은 쓰임새 중 아주 작은 하나일 뿐인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국제 유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첫째,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과 제품을 옮기는 트럭의 운송비가 오릅니다. 둘째, 이 원유를 가공해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공장의 전기료와 생산비가 오르죠. 셋째, 이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들고 포장해서 마트로 배송하는 모든 과정의 비용이 연쇄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0.5%, 소비자 물가지수는 0.1% 오른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거 아주 직접적인 영향만 계산한 숫자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송, 생산, 유통의 연쇄 비용, 전가 효과까지 더해지면 그 파급력은 체감상 두세 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결국 기름값 10% 인상은 내 차 주유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것의 가격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의 실제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유소 영수증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가 가장 빠르고 치명적으로 덮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식탁입니다. 네, 앞서 석유가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만물 인상의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죠. 그 스위치가 눌렸을 때 가장 먼저 비상벨이 울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기름값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을 덮칠 때 그 첫 번째 충격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매일 밥을 먹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도달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 채소, 과일 전부 다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서 식탁으로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밭을 가는 트랙터가 있고 황금빛으로 익은 벼를 베는 콤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귀한 작물들을 전국 각지의 가공 공장과 마트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트럭들이 밤낮 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의 밥이 뭘까요? 바로 경유, 기름입니다. 기름값이 10% 오르면 농부가 밭을 가는 비용부터 우리 동네 마트까지 배송되는 물류비까지 모든 과정에 10%의 추가 비용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바로 화학 비료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크고 실한 농산물들, 사실 현대 농업의 총아인 화학 비료 없이는 지금의 생산량을 감당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 비료의 핵심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나프타나 천연가스입니다. 실제로 질소 비료 생산 원가의 70%에서 많게는 80%가 이 원료비, 즉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름값이 2배로 뛰면 비료값도 거의 2배로 뛴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농사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생산량을 늘려왔는데 그 약값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폭등해버린 겁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비료값을 그대로 농산물 가격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비료 사용을 줄여 생산량 감소를 감수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이든 그 결과는 식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충격, 즉 농기계 연료비 상승과 비료값 폭등이 합쳐지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곡물, 유지류, 설탕 등 주요 식품의 국제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이 지수는 지난 1년간 무려 13%나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의 밥상 물가가 평균 13% 올랐다는 정말 무시무시한 신호입니다. 에이, 13%가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게 왜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한 봉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에 직격탄이 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의 주재료가 밀이잖아요. 밀을 재배하고 수확하는데 기름이 들고 비료가 들어갑니다. 이걸 가공해서 면으로 만드는 공장을 돌리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뜯는 비닐 포장재 역시 석유화학 제품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편의점까지 배송하는 트럭도 기름으로 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밀가루 값, 포장재 값,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악재가 터지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생명수인 커피는 더 심각합니다. 저 멀리 브라질, 베트남에서 커피 원두를 수확하고 거대한 배로 태평양을 건너오는 모든 과정에 기름값이 반영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들고 다니는 일회용 컵과 뚜껑, 빨대까지 모두 석유에서 태어난 플라스틱 제품이거든요. 기름값 인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원가를 끌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세금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값에서 시작된 불길이 우리 밥상을 덮치는 1차 충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는 것도 서러운데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걸 보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불을 끄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차가운 물을 끼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데 여기에 찬물을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유령이 1880조 원에 달하는 우리 가계부채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그 2차 충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앞서 기름값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우리 식탁 위에 태풍을 몰고 오는지 그 무서운 연쇄 반응의 첫 단계를 함께 보셨습니다. 라면 한 봉지, 커피 한 잔 값에 스며든 석유의 그림자를 확인하셨죠. 하지만 이건 다가올 거대한 경제 쓰나미에 비하면 해변을 살짝 적시는 작은 파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우리 곁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치솟자 각국의 중앙은행, 즉 물가 지킴이들이 마침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칼을 꺼내 듭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칼이죠. 원래 금리 인상은 경기가 너무 뜨거울 때, 즉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너도 나도 소비하고 투자하느라 과열됐을 때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어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자 부담을 높여서 이제 대출받아서 집 사고 주식하기 부담스럽죠? 소비 좀 줄이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세요라고 신호를 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경기가 뜨겁기는커녕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팬데믹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규 채용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체온이 떨어져 덜덜 떨고 있는 환자에게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경기는 차갑게 얼어붙는데 물가만 홀로 뜨겁게 타오르는 이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현상. 경제학에서는 이 유령 같은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고통은 배가 되는 그야말로 경제의 암흑기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대한민국 경제에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 피부에 와닿게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얼마일까요? 무려 18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0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빚더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딱 1%만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 계산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가계가 1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총액이 무려 18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18조 8천억 원. 이 돈이면 한 해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고스란히 은행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와닿게 설명드려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3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가지고 계시다면 금리 1% 인상은 곧 연간 300만 원, 매달 25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25만 원이 오늘부터는 매달 은행에 상납해야 하는 고정지출로 바뀌는 겁니다. 한 달 통신비와 교통비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외식 한 번,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10번은 고민하게 만드는 공포.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한국은행이 이걸 알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덫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만 금리를 동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대한민국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는 폭락할 겁니다. 1달러 1,300원 하던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치솟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입하는 기름값, 밀가루 값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지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기름값 상승이 불러온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와 그걸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는 또 다른 파도에 양쪽에서 동시에 얻어맞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IMF와 세계은행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암울한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미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서운 유령의 등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와 물가는 폭등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마주할 위기의 끝일까요? 안타깝게도 세계 경제의 최고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IMF와 세계은행은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미래 진단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암울한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기름값 폭등은 사실 더 큰 전쟁의 서막일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만약 지금의 국지적인 분쟁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세계의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이 봉쇄라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주방에서 난 작은 불씨가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 4,000원으로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원유를 실은 배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즉 우리 경제의 핏줄이 막혀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전기가 끊기고 물류가 마비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뼈 아픕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입니다. 앞서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칼은 굉장히 다루기 힘든 양날의 검입니다. 칼을 너무 휘두르면 물가는 잡겠지만 그 칼에 맞아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소심하게 휘두르면 물가라는 괴물을 놓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만약 여기서 한 번의 판단 실수, 즉 정책 실패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188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1% 인상에도 우리 허리가 휘청이는데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3%, 4%씩 금리를 올리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경제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앞선 두 개보다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누려온 값싼 세상은 사실 전 세계가 효율적으로 분업하며 만든 거대한 글로벌 마트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과 연이은 전쟁을 겪으면서 각국은 깨달은 거죠. 싸고 효율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공급망, 즉 경제 안보다. 이제 이 글로벌 마트가 문을 닫고 각자 자기 편끼리 비싼 값에 물건을 주고받는 블록 경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자재를 수입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을 경제의 근간으로 삼는 우리나라에게 이건 경제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반도체 하나,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기본 비용 자체가 이제 영구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모든 것의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영구적인 고물가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더 두려운 점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듣고 공포에 떨어야만 할까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면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위기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장의 주유소 영수증에서 시작해서 국제 유가와 식탁 물가,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유령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솔직히 좀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데 내가 탄 배는 작은 조각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를 맞히는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이유는 바로 경제가 움직이는 지도를 읽는 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오지만 위기 속 기회는 아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국제 유가의 향방. 둘째, 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 특히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충격이 우리 일자리와 기업 실적에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입니다. 폭풍이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최소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안다면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유소 영수증에 찍힌 숫자에 한숨 쉬는 것을 넘어 그 숫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올 위기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경제가 왔다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생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